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인중개사 법령 중개실무를 맡고 있는 정지웅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26회 시험에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험은 최근 2년 동안 문제가 좀 쉽게 출제된 편이고요. 최근 5년 동안을 본다면 24회 시험이 가장 까다로웠었고, 그 24회 시험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정도, 그리고 쉬운 편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 기출 강의는요, 기출 문제 강의는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올해 처음 공부를 시작하셨거나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시라면은 어느 정도 이론 강의를 학습한 이후에 그때 들어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문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매년 출제되고 있는 용어에 관한 문제예요. 용어의 정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정답 1번. 법정지상권은 성립은 중개할 수 없어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양도는 지상권의 양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개에 해당합니다. 1번 맞고, 2번은 반복성, 계속성,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 매매 계약의 중개를 했다면 보수를 받았어도 이건 중개업이 아니에요. 우연히 한 번 했다면 이건 보수를 받아도 중개업이 아니죠. 계속성이 없기 때문에. 3번은 2번이나 출제된 지문인데,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서 부동산 중개 관련 자격을 취득하면 이 법상 공인중개사란 용어가 성립이 안 돼요.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네 번째는 우리 소공은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를 말하는데, 법인에서는 사원이나 임원 중 공인중개사와 고용인인 공인중개사를 모두 다 소공이라고 해요. 그러니 법인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 말한다. 여러분 당연히 틀리는 거죠. 자, 5번은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설명을 한다거나 확인설명서 작성 또는 거래계약서 작성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틀려요. 그러니까 어디가 틀렸냐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맞는데 뒷부분에 현장 안내 그리고 확인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 이 확인설명 의무를 부담하면 틀려요. 틀립니다. 거기가 틀렸고 정답 1번 되겠어요. 문제 2번. 역시 매년 출제되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문제예요. 틀린 거. 1번은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로 한정되는 게 아니고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되는데 그게 바로 분양권이죠. 분양계약에 체결된 분양권. 맞고. 그 다음에 2번은 행정재산 이런 거는 청와대, 시청, 도청, 문화재 이런 것들을 행정재산이라고 해요. 그러니 행정재산은 당연히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죠. 맞고. 다음에 당연히 등기된 임목은 중개대상물 맞고. 4번도 판례인데 벌써 세 번째 출제된 거예요.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택지개발지구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다. 택지를 공급을 받은 게 아니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하니까 현재 이건 특정한 토지에 해당되지 않아서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얘기고. 5번 되게 쉽죠. 저당권이라는 것이 중개할 수 있는 권리가 맞느냐 그거죠. 맞죠. 토지나 건물이 성립되고 계약으로 성립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저당권도 중개대상 권리에 포함된다는 판례입니다. 판례. 틀린 건 4번 되겠고 5번 되겠습니다. 5번. 자, 문제 3번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다음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이 교부에 관한 문제군요. 틀린 거. 1번. 자격증과 등록증의 교부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고요. 이런 표현은 맞추기 쉽지 않지만 보통의 구체적인 절차 같은 건 국토부령에 정하게 됩니다. 이런 걸 잘 모르더라도 그냥 세모치고 정답 찾으면 됩니다. 2번. 등록증은 누가 주느냐? 당연히 등록관청이 주잖아요. 등록관청은 당연히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맞고. 3번. 왜 틀렸나요? 재교부 신청. 자격증 재교부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할 것이고 등록증의 재교부는 당연히 등록관청이 할 것이니까 자격증과 등록증의 재교부를 모두 다 시도지사가 한다고 했으니 틀린 거죠. 틀린 거고. 4번은 등록관청이 있는데 전국의 모든 등록관청은요. 전국의 모든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한 사실, 각종 신고, 이 각종 신고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 휴폐업의 신고, 그다음 고용과 고용관계 종료 신고, 그다음에 행정처분,
행정처분의 등록 취소, 업무정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자, 이렇게 등록, 신고, 행정처분 사항을 등록관청은 매월 모아요. 매월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에? 협회에 통보해라.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26회에 이 지문이 2번 나왔는데, 자, 그러니까 4번 이거예요. 등록관청이 뭘 교부했다? 등록증을 교부했으면 이달치를 다 모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해야 돼요. 자, 맞고 5번 재교부라고 나올 때 항상 수수료를 내요. 항상. 뭐 등록증의 재교부, 또 자격증의 재교부, 뭐 분사무소 신고필증의 재교부는 항상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건 3번. 뭐 정답이 이 정도면 쉬운 편이죠. 쉬운 편이고. 참 4번 갑니다. 뭐 거의 역시 또 매년 출제되고 있는 법인이 등록할 때 갖춰야 될 등록 기준. 등록 기준이라는 건 그 등록 신청 전에 미리 갖출 요건이잖아요. 자, 옳은 걸 찾아보시는데 그 괄호 안에는 뭐냐면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지역 농협 같은 거,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의 경우는 이 공인중개사법상 그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든요. 그런 제외라고 써 있죠. 자, 옳은 걸 다 골라봅시다.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이 올해 2016년 올해 1월 달에 약간 개정이 됐습니다. 어떤 이제 조합을 만들어도 된다는 식으로 조합이어도 되고 또 상법상 회사로 자본금 5천 이상이어도 되고 이렇게 일부 추가됐어요. 추가됐고 기본 이론 내용 공부할 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어쨌건 이 당시는 맞았어요. 기업번. 니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되죠. 또 디귿번은 왜 틀렸어요? 그렇죠. 이미 대표자는 중개사니까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사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되고 다음 니을은요. 왜 틀렸나요? 여기에 3분의 1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은 전원 다 받아야 돼.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 다 실무교육을 받게 되죠. 옳은 건 기역 니은이죠. 뭐 기역 니은. 이 정도면 쉬운 편이고 역시 쉬운 문제고. 자, 문제 5번. 결격사유 역시 해마다 출제되고 있는 결격사유인 자 찾아라, 아닌 자를 찾아라 이런 문제인데 2015년 10월 23일 이날 시험 봤거든요. 이날 현재 이 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찾아보래요. 주어진 조건만 고려해서 1번 선고유예 이런 거 기본 이론 시간에 배워요. 그 집행유예를 받으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이거든요. 금고나 징역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결격인데 선고유예라는 걸 받으면 결격이 아니에요. 선고를 지금 하지 않는 거거든요. 선고유예 받으면 이자는 결격이 아니니까 1번은 결격이 아니고 2번 2009년 4월 15일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2015년 4월 15일 복권이 됐으면 그 4월 15일에 이자는 결격에서 벗어난 거예요.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결격인 거고 복권되면 결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자는 10월 23일 현재는 결격이 아니지요. 3번은 결격인가요? 아닌가요? 매년 잘 나오는 부분이죠. 벌금형은 반드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벌금형을 받을 때만 결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로교통법, 다른 법을 위반해서 벌금형을 받았으면 이자는 결격이 아닌 거죠. 만약에 이자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2012년 11월 15일 날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면 이자는 2015년 11월 14일까지는 결격일 테니까 그때는 결격이 되지만 이건 다른 법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니까 결격이 아니고 되게 잘 나오잖아요. 되게 잘 나옵니다. 4번은 그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는 이론 시간에 자세히 배울 것이고요. 원칙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등록 취소가 되면은 등록 취소 후 3년간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근데 이 원칙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를 했다 또는 뭐 이중 등록을 했다 또는 뭐 이중 소속을 했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 뭐 이런 사유들이에요. 이런 사유들로 등록 취소가 되면 취소되고 3년 동안은 결격이 돼요.
그럼 예를 들어 4번 범위는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잖아요. 그랬으면 이자는 원칙적으로 등록이 취소된 거고 2012년 11월 15일 날 등록 취소가 됐으니까 2015년 11월 14일까지 결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에요. 4번이 정답이고 5번은 뭐냐면 자격정지를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자격정지를 소공이 받는 건데 자격정지는 항상 절대 6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자격정지를 얼마짜리 받았는지는 안 나왔어도 최대 6개월을 받았을지라도 이자는 10월 14일까지 자격정지 기간이니까 당연히 10월 23일 현재는 자격정지 기간이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격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약간 까다롭게 나온 편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면 뭐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충분히 풀 수 있고 6번 갑니다. 중개사무소 설치 틀린 걸 찾는데 뭐 쉬운 편입니다. 이것도 1번 법인이 아닌 개공 이 누굽니까?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하는데 당연히 분사무소를 둘 수 없지요. 자 2번은 뭐냐면 뭐 2년 전에 신설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자는 개업공인중개사 갑인데 업무정지를 받았다 이겁니다. 업무정지를 받았고 현재 중개사무소가 있어요. 여기에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이 업무정지 받은 개공은 승낙서를 써주어 승낙서를 주어 이자로 하여금 등록을 하게 할 수 없죠. 업무정지 받은 기간 중에는 또 다른 개공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자로부터 승낙서를 받아 사무소를 이전할 수도 없다라는 제도죠. 그러니까 어떤 걸 받으면 업무정지를 받으면 업무정지 받은 개공은 승낙서를 써줄 수도 없고 승낙서를 받아서 이전할 수도 없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2번 분사무소 설치하는데 이때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공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여기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고 3번 법인인 개공이 분사무소를 설치한다. 그럼 분사무소 소재 직원을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라. 뭐 틀렸죠. 뭐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분사무소의 설치, 이전, 휴업신고, 폐업신고 전부 다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 관청해야 되니까. 4번 이중사무소, 5번 임시중개시설물 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이중사무소를 두었다.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뒀다는 것은 등록을 한 번 했는데 사무소를 2개 뒀다는 얘기예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5번도 이런 거 설치하면 안 되고 등록 취소할 수 있어요. 틀린 건 3번. 다음 7번. 역시 매년 출제되다시피 하고 있는 겸업 문제인데 일단 이 문제는 이제 법인의 겸업을 물었죠. 잘 아시듯이 우리 중개법인은 우리 법 14조에 정해져 있는 7가지의 업무만 할 수 있다. 업무만 할 수 있는데 7가지 업무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중개업, 그리고 5개의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경매, 공매 업무가 있는데 이 5가지를 제가 신속하게 읊어드릴게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 거래, 상담,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번째 도배이사업체 소개,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외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나오는 문제가 이제 중개법인의 겸업을 묻는 문제죠. 겸업 중에는. 그러면 할 수 있는 걸 다 고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4개 다 되죠. 4개 다 됩니다. 법조문 그냥 그대로 냈습니다. 그대로. 정답 5번. 문제 8번. 역시 매년 출제다시피 하고 있는 고용인 문제로서 옳은 걸 찾아보라네요. 1번 우리 잘 알죠. 뭐 우리 등록을 신청할 때, 또 소공의 고용신고를 할 때, 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할 때 늘 뭘 내지 않는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소공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그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확인 요청을 하니까 자격증사본 안 된다는 얘기죠. 뭐 1번 맞고 2번 고용신고 언제예요? 고용신고는 고용을 하고 그자가 업무 개시 전에 하는 거죠. 고용을 했으면 우리 같이 일하기로 하자. 고용을 하기로 했으면
그자가 출근하기 전까지 신고하는 거고 10일은 고용강이 종료됐을 때 10일 안에 신고하는 거잖아요. 네. 3번. 이거 왜 틀리겠어 또? 3번은. 소공은 어떤 교육을 받아요? 실무교육, 실무교육이고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받는 교육이잖아요. 중개보조원. 4번은 왜 틀렸을까요? 4번. 4번은 우리 법 15조 2항인데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문장이죠. 소공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거행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본다예요. 본다라는 건 추정한다가 아니라 간주한다는 의미고 본다. 간주한다. O. 추정한다. X.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 5번은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있었다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지고 보조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우리 법에는 소공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의 행위로 본다라고 해서 개공이 책임진다는 규정은 있어도 소공보조원이 직접 책임을 진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나 책임이 없다는 규정도 없어요. 그래서 이 중개보조원은 민법상 불법 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 거지 이 소공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의 행위로 본다 이 규정이 개공만 책임지고 소공보조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한 것은 아니다는 판례가 있죠. 보조원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책임지는 건 아니어도 민법상 불법 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틀렸고 상식적으로 봐도 틀린 거잖아요. 어떻게 지가 사고치고 지금 책임 안 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옳은 것은 1번. 9번 보죠. 9번. 아까 나왔던 문제 비슷한 것 같아요. 자격 또 자격증 또 등록증 이걸 묻고 싶대요. 틀린 거. 1번. 당연히 허용되지 않아요. 대여는. 자, 2번은 뭐냐면 벌써 여러 번 나왔었어요.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니까 무자격자죠. 무자격자가 명함을 팠는데 그 상호는 부동산 뉴스라고 했고 대표라고 썼다. 이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이다는 판례죠. 판례. 우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쓰면 안 되고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했잖아요. 대표도 공인중개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판례에 따라. 3번은 그 자격증 대여에 관한 판례가 있거든요. 그 판례 일부분을 발췌한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 경영에 관여를 하게 했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을 하고 자본금의 투자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동업을 했고 이익을 분배했다 이겁니다. 그랬어도 그 무자격자에게 부동산 거래 중개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면 이건 대여가 아니라고 했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이렇게 무자격자가 자본을 투자해서 동업했을지라도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다 하고 무자격자에게 중개업을 하게 하지 않았으면 위반이 아니란 얘기예요. 4번은 뭐예요 또? 아까 문제에서는 등록증을 재교부 신청을 시도지사한테 한다더니 여길 또 등록증을 되어 있는데 자격 취소가 되는 건 앞뒤가 안 맞죠. 자격증을 대여했으면 자격 취소가 되는 거고 등록증을 대여했으면 등록이 취소되는 거죠. 좀 더 이해를 도와볼까요? 이자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자는 자격증도 있고 등록증도 있는 거잖아요. 자격증도 있고 등록증도 있다. 만약에 등록 취소가 됐다. 등록 취소가 되면 등록증을 이제 반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자는 등록 취소가 되면 자격증은 남는 거예요. 자격증은 남는 공인중개사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자격 취소가 되면 이어서 등록도 취소가 돼요. 자, 그러니 당연히 등록증을 양도되어 있으면 등록 취소고 자격증을 양도되어 있으면 자격 취소인 거죠. 그러니까 4번은 틀려요. 자, 5번은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여는 전부 다 형벌 대상이에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다 형벌 대상이 된다. 자, 틀린 건 4번, 10번까지요. 지금 중개사무소 이전에 관한 문제인데 자주 출제됩니다. 자주 출제되고 자, 중개사무소 이전은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뭐 여기는 A9다. A9 등록관청 내로 이전할 수도 있고 또 B9로 A9에서 B9로 이렇게 관할지역 외로 이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다. 여기는 관할지역 외로 이전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문제 풀면서 해보죠. 틀린 걸 찾는데 지금 관할지역 외로 이전하는 걸 물었어요. 1번 어디가 신고하라? 당연히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하라 이거죠. 잘했어요. 2번 자, 법인인 개혁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했다. 자, 분사무소가 나오는데 분사무소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등록관청 A구, 여긴 B구에 이미 분사무소를 설치했어요. 설치했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여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하나가 문제 나왔었죠. 설치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고 A구는 B구에 지체 없이 통보해 주거든요. 분사무소가 들어갔다고. 근데 이번에는 분사무소를 뭐 했다고요? 이전했다고. 분사무소를 이전했을 때도 당연히 어디가 신고해야 돼요? 당연히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해야지. 이전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다시 받고 그다음에 양쪽에 다 이렇게 통보를 해줘요. 통보해 줍니다. 이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렸지요. 아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어디다 한다고 아까 문제 나왔었잖아요. 이전 신고도 틀리긴 했네요. 지금 이전했을 때도 그 이전 후 여기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한다고 답을 하셔야 되죠. 2번 틀렸고 되게 잘 나오죠. 원래 이게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 뻔한 거죠. 다음에 3번은 여기 칠판에 또 있네요. 여기 등록관청은 여기 신고 받았을 때 그 사실을 어디에도 협회 통보해라. 뭐 이 말은 그냥 생각하고 안 낸 거죠. 안 낸 거고 이 신고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협회업의 신고, 고용학의 종료 신고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등록관청 이전 신고 받은 것도 협회에 통보해야 되겠고 다음에 4번은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준다면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하게 돼요. 그리고 5번은 업무 정지 기간 중이 아닌 개공의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사무소 이전할 수 있죠. 네, 당연히 있죠. 자, 틀린 건 2번 되겠고. 자, 11번 갑니다. 이번엔 휴업의 문제네요. 휴업.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자, 옳은 걸 다 찾으라는데 기업번은 3월 초가 휴업하고 싶으면 미리 신고하는 거 맞고 니은도 맞았죠. 휴업 신고할 때 또 폐업 신고할 때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합니다. 등록증에 원본을 첨부하죠. 거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라고 써 있는 건 어떻게 푸는 거냐면 법에 사용되는 모든 신고서 서식은 다 국토부령이 있습니다. 뭐 자격증 서식, 등록증 서식, 각종 신고서 서식 이런 거 전부 다 확인설명서, 뭐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전부 다 국토교통부령의 서식을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등록증을 첨부하는 거 맞고 그러니까 전자문서는 안 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디귿번. 디귿번은 휴업 신고할 때 간판을 철거한다? 틀렸죠? 우리 지체 없이 간판 철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2년 됐어요.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하는 사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이전 신고했다, 또 폐업 신고했다, 뭐 등록 취소받았다. 이 3가지예요. 3가지. 휴업은 아니에요. 자, 답 3번. 12.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정보 공개 사항이에요. 정보 공개 사항은 아닌 걸 찾으라고 했잖아요. 해당하는 걸 다 찾으라고 했어요. 해당하는 거. 그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땐 개공은 며칠 안에 7일 안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죠.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다만 비공개 요청했으면 공개하면 안 되잖아요. 이때 공개사항이 8가지 더하기 공시지가 이런 식으로 이론 시간에 외우시게 될 거예요. 8가지는 뭐냐면 종료, 소재지, 지목, 면적 같은 특정, 그 다음에 각종 권리, 공법상 제한, 특정 권리 공법, 그 다음에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노배 상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거래 예정 금액 더하기 공시지가입니다. 다만 권리관계에서 인적 사항은 절대 공개하면 안 되고 공시지가는 임대차일 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틀린 걸 니은이에요. 니은. 권리관계는 공개하는데 주소 성명도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돼요. 안 되고 기업번은 벽면 도배 상태, 디귿이 뭐냐면 입지 조건이에요. 도로, 대중교통 이런 것들 입지 조건이고 그 다음에 리을, 오수, 폐수, 링을 시설물의 상태를 말하죠. 니은 빼고 4번 답입니다. 13번 옳은 걸 찾는데
그 지역 농협은 뭐 이게 잘 출제되는 편은 아닌데 그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잖아요. 이 지역 농협이 농지 임대차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이 농업협동조합법의 겸업의 범위가 쭉 적혀 있을 텐데 이 농업협동조합법에 그 농협의 겸업이 40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농지의 매매견 임대차를 중개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농협이 농지 임대차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을 요하지도 않고 또 이 법상 등록 기준도 적용하지 않고 그래요. 적용하지 않고. 다만 보증 설정 신고는 해야 돼요. 1,000만 원 이상 보증 설정하게 돼 있잖아요. 자, 1번 틀렸고 개설 등록하지 않아요. 2번은 휴업 중에도 당연히 이중 소속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틀렸어요. 3번은 저 행정처분 파트에 있는 건데 잠깐 적어 드릴게요. 자격 취소를 하기 전에는 시도지사는 청문을 해야 돼요. 청문해야 되고 그 다음에 5일 안에 국장한테는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한테는 통지를 해야 돼요. 이게 자격 취소가 되면 3년간 시험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했으면 이걸 5일 안에 국장한테는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는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 취소가 되면 7일 안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자격 정지에다가 그렇다라고 틀리게 잘 내요. 자격 정지할 때 청문 안 하고 보고 통지도 안 하고요. 자격증 반납도 없어요. 지금 이걸 낸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뭘 했을 땐 자격 정지를 했을 때는 이걸 국장한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한테 통지하는 규정이 없다. 이걸 물은 거예요. 되게 좀 어려운 지문이긴 한데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나올 것을 예상하는 문제예요. 예상한 지문이고 이건 정답이에요. 맞았어요. 이건 자격 취소에만 있는 제도예요.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양벌 규정으로 개공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잖아요. 소공 보존의 위반이기 때문에 양벌 규정으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는 결격 사유가 아니라 이거예요. 300만 원 이상일지라도 개공이 직접 위반해서 받은 벌금형은 아니니까요. 자, 5번은 어떻게 외우냐면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6월 안에서 주잖아요. 근데 정확히 어떤 사유는 6개월을 주고 어떤 사유는 3개월을 주고라는 규정이 국토교통부령에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 1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를 정확하게 얼마 주느냐, 사유별로 얼마 주느냐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거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이거를 어느 한쪽은 외우면 돼. 한쪽만. 헷갈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국토부령이고 과태료는 대통령령이니까 어느 한쪽을 외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 이름 좀 부르면 돼요. 뭐 과태료 박근혜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면 안 헷갈리게 됩니다. 자, 옳은 건 3번. 14 갑니다.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9가지 있잖아요. 지금 그걸 물은 건데 뭐 4개 다 맞았습니다. 다 맞았고 기재사항 확인해 보시죠. 15번 바로 갑니다. 15번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물었는데 자, 틀린 거. 1번은 자, 당연히 확인 설명을 언제 하라. 완성되기 전에 하는 거죠. 완성되기 전에 하는 거고 누구한테 하는 거고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거니까 맞고. 다음 2번이 작년에 개정됐어요. 그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재작년까지는 업무정지였다가 작년부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바뀌었어요. 이 개공이 이 확인 설명을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경우 이걸로 제재를 받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업무정지를 받게 되면 큰 타격이에요. 타격이라서 협회에서 요청해서 이제 500만 원의 과태료 좀 해달라고. 우리 돈으로 떼우겠다 이거지. 돈으로 떼우겠다. 그래서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았다. 근거 자료 제시 안 했다. 500만 원의 과태료 사유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은 확인 설명 사항을 물은 거죠. 취득 조세 종료 세율 맞고 그 취득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자료죠. 중요한 부분이고 4번은 확인 설명서는 언제 쓰느냐.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쓴다. 양쪽 교부한다. 4번은 3년 보존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서명 및 날인 개공은 항상 하고 소공은 본인이 중개했을 때 함께 하고 이런 얘기죠. 답 2번. 16번 건너갑니다. 중개 보수 문제인데요. 틀린 거. 1번 처음으로 판례가 나왔어요. 그 자격이 없는 자인데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을 했다. 여기까지 잘 읽어야 돼요.
이자가 무등록 중개업을 했다는 것까지 정확히 찾아내야 돼요. 자격이 없는데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어.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했을 때는 당사자와 체결한 보수 약정이 무효예요. 무효입니다. 다만 판례가 이거 또 하나 있어요. 이거 유사한 게. 무자격자이긴 하지만 우연히 단 한 번 중개한 것처럼 이게 중개업이 아닐 경우는, 무등록 중개업이 아닐 경우는 그 보수지급 약정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정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1번은 맞았어요. 맞았고 2번 작년에 신설된 법조문이에요. 신설되자마자 바로 문제가 나온 거예요. 보수 지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개공과 의뢰인 간의 약정으로 지급 시기를 정할 수 있지만 약정이 없으면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맞고 3번은 이것도 뭐 이렇게 나올 거 뻔한 게 다 예상이 되는 건데 주택은 국토부령의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주택 외에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바뀌면 틀려요. 3번을 틀리게 낼 때는 주택 외일 땐 국토부령의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러면 틀려요. 틀립니다. 주택은 국토부령 범위 1000분의 9, 1000분의 8 안에서 조례로 만들어져 있고 주택 외에는 그냥 국토부령에 있는 그 요율대로 받으면 되거든요. 4번. 그러니까 3번은 주택 외고 4번이 주택이잖아요. 주택에 대해서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한 사람한테 받는 금액은 매매 교환일 땐 1000분의 9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일 땐 1000분의 8 이내로 하니까 맞았고 5번은 뻔하죠. 뻔하고 이게 이렇게 잘 나오죠. 예를 들어서 그 중개대상물과 중개사무소가 시도가 다르다 이거죠. 근데 아까 주택의 중개보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과 중개사무소 시도가 다를 땐 시도조례로 다룰 수 있거든. 그럴 때는 어떤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게 되느냐. 항상 중개사무소 시도조례에 따라 받는다. 안 헷갈리는 방법은요. 언제나 내 사무실에 걸려있는 메뉴판들을 받는다. 이러면 돼요. 그냥. 언제나 내 사무실에 걸려있는 메뉴판대로 보수를 받는다. 중개사무소 시도조례에 따라 받는다. 이렇게 하셔야 돼. 자, 틀린 5번이고 17번. 뭐 매년 출제되고 있네. 역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 옳은 걸 고르시는데 기억 아까 말씀드린 거 농협 업무 개시 전 1000만 원 이상 신고해야 돼요. 맞았고 니은 우리 법 30조 2항이에요. 법조문이에요. 내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기 장소를 제공해서 그자가 중개행위를 했고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개공 책임져라. 5번은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했으면 며칠? 15일이죠. 우리 법 유일한 15일. 15일 안에 보증법이나 공제인 사람은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인 사람은 부족한 금액을 보전해라. 옳은 건 기억 하나. 18번 가겠어요. 금지행위도 매년 출제가 되는데 금지행위는 보통 나오는 문제는 금지행위인 걸 찾아라. 뭐 금지행위 아닌 걸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벌칙을 냈어요. 더 쉽죠 뭐. 금지행위는 판매 명수 뭐 나중에 약자로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판매 명수는 1-1이다. 그 다음에 관직상투 관직상투는 뭐 3-2다. 이렇게 외워요.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해서 판단을 그르치겠다. 중개대상물 매매업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했다. 중개 보수를 초과해 받았다. 주택법에서 양도 알선을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를 중개하거나 매매해버렸다.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당사자 쌍방들이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 1년 이하 징역 1000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 이하 벌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옳은 건 앞에 2개고요. 디귿번은 여기에요. 여기 관계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3-2. 그다음 니을은 중개보수 초과는 1-1. 그래서 앞에 2개 맞았고요. 19번 갑니다. 19번은 교육제도인데 교육제도가 최근 2-3년 안에 대폭 양이 늘어났어요. 새로운 교육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매년 출제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교육제도는. 자, 옳은 걸 찾습니다. 옳은 거. 1번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고 2년마다 계속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무슨 교육을 받아야 돼요? 연수교육이에요. 현업 중에 받는 교육은 연수교육이에요. 연수교육. 자, 2번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뭘 받는 거예요? 실무교육이에요, 실무교육. 그리고 거기 뭐 좀 문제를 잘못 냈어요. 분사무소 책임자는 고용신고일이 아니죠. 분사무소 책임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책임자는 고용이 아니에요. 분사무소 책임자를 결정했으면 그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참 3번은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는데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하다가 고용관계 종료됐고 얼마 이내? 1년 이내. 다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를 하고 싶으면 이때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거 맞고 또 하나는 직무교육이 중요한 게 직무교육 실시권자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에요. 일단 세 가지 교육 있잖아요. 실무교육, 그다음에 직무교육, 또 연수교육이 있는데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보조원이 받는 직무교육만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해요. 그럼 3번은 맞았고요. 교육시간은 실무교육은 28, 30이고 연수교육은 12, 16이고 직무교육은 3, 4예요. 자, 5번은 국토부 장관은 그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의 전국적 균형 유지를 위해 교육의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전국적 균형 유지를 위해서요. 이때 그 교육 지침에는 교육 대상, 교육 과목, 교육 시간, 수강료 다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자, 옳은 건 3번. 20번은 뭐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충분히 풀 수는 있어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받는 것은 업무정지고 우리 영업정지 중에서 소속공인중개사가 받는 영업정지는 자격정지라고 하잖아요. 이 양쪽에 공통으로 속하는 걸 찾으라고 한 거예요, 지금. 찾는데 1번은 최근 1년 동안 2번 이상 업무정지를 받고 다시 과태료 행위를 위반했다. 이거는 소공하고는 관련이 없죠. 소공은 업무정지를 받지 않으니까. 이거는 개공의 업무정지 사유예요. 그러니까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이미 2번 받고 또다시 과태료 사유를 위반하다 걸리면은 업무정지를 또 받아요. 과태료보다 더 센 업무정지를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2번하고 2번, 3번, 5번만 잘 이해하면 되거든요. 2번하고 3번, 5번을 지금부터 잘 보세요. 거래계약서 나왔고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잘 보세요.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이거의 작성 의무, 그 다음에 이거의 교부 의무, 교부의 의무와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5년, 3년의 보존 의무, 이 세 가지 의무는 전부 다 개공의 의무예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라고요. 이거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아니에요. 이게 사장과 직원 차이예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하고 보존하는 건 사장님의 의무지 직원의 의무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 보존하지 않으면 개공만 위반한 거라고요. 소공은 위반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작성, 교부 안 했다, 교부 안 했다, 보존 안 했다, 이건 다 업무정지에만 들어가고 자격정지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은 달라요.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는 항상 서명 및 날인 해야 되고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는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서명 날인을 안 했을 땐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정답인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잘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21번은 다음 사유 중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임의적 등록 취소가 아닌 경우는 뭐 답 2번이에요. 이건 단수 남기니까요. 설명이 어렵고 해당 부분을 고무하시면 됩니다. 2번은 그냥 순수하게 업무정지만 받을 수 있는 사유예요. 자, 22번도 이제 부동산 거래정보망 매년 출제되고 있는 문제죠. 역시 틀린 거.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 사업자는 당연히 그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만 공개해야 되고 또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위반하면 지정 취소할 수 있다. 뭐 1-1이다. 그렇습니다. 자, 2번은 거래정보사업자는 역시 방금 말씀드린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만 정보만에 공개해야 되고 3번은 왜 이렇게 잘 틀리게 내요? 그 지정 취소는 국토부 장관이 하는데 항상 할 수 있다라고 해야만 오해예요. 지정 취소를 해야 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3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고 1년 안에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야 돼요. 항상 이렇게 많이 틀리긴 해요. 다음에 4번은 국토부 장관은 지정 신청을 받으면 30일 안에 지정서를 주고 그리고 이게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면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정해 국장의 승인을 얻게 돼 있고 5번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예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정보망에 공개한 물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지체 없이 정보사업자에게 송부하게 돼 있어요.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가 되고 틀린 거 3번. 23번은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 자, 개공행 갑에 대한 처분인데 옳음, 틀림 표시가 옳게 된 거. 자, 일단 기업부는 잠깐 보시죠. 이런 제도가 있죠.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했고 다시 등록을 했는데 재등록이라고 그래요. 폐업하고 다시 등록을 했는데 폐업 전에 위반 사유가 재등록한 이후에 적발된 경우에 등록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폐업 기간이라고 해요. 이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하지 않습니다. 폐업 전의 사유가 적발됐을 때. 한편 폐업 전의 사유가 재등록한 이후에 적발됐어도 업무정지 사유인 경우에도 업무정지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때는 등록 취소, 업무정지는 등록 취소가 약하니까 이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업 전의 사유로 업무정지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것이 이제 기업과 디귿과 관련된 건데, 자, 기업 볼게요. 기업을 보면 갑이 등록증을 대여했다. 이 등록증의 대여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는 걸 기억해야 되죠. 등록증을 대여했고 2개월 있다가 폐업을 했고, 근데 2년의 폐업 기간이 경과 후 다시 등록했다. 폐업 기간을 잘 보시면 되는 거죠. 폐업 기간 2년이에요. 그럼 3년이 안 되죠. 그러면 폐업 전의 사유로 적발됐을 땐 등록 취소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위 대여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할 수 있다가 아니라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니은은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소공이나 보존으로 두었어요. 근데 그 사유를 2월 이내 해소하지 않게 되면 업무정지가 돼요. 근데 2월 이내 해소를 했으면 업무정지를 받지 않고, 근데 중개보조원이 미성년자였는데 결격 사유인 자를 고용했는데 2개월 이내 고용관계를 해소했잖아요. 해소했으니까 업무정지를 할 수 없다고 해야 돼요. 없다. 다음 디귿번은 개공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1개월이 지나고 폐업을 했으며 4년의 폐업 기간이 경과 후 다시 등록했다면 위 거짓 보고를 한 이유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를 할 수 없다죠. 폐업 기간이 1년만 초과해도 안 주니까요. 안 주니까. 자, 그래서 이건 위에 있는 그림은 기업과 관련된 거고 디귿 밑 아래에 있는 그림은 디귿과 관련된 거였어요. 세 개 다 틀렸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24번에 틀린 걸 찾는데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지급합니다. 누구를 신고 고발하면 되느냐? 무거, 양양, 무등록 중개업자, 거짓 부정 등록한 자, 등록증, 자격증 양도되어 양수되어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1번은 거짓 등록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등록관청이 포상금 지급할 수 있죠. 다음에 두 번째는 포상금 비용은 전부는 아니고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고 보조비는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고 돼 있어요. 3번 문제 없고 4번은 포상금 지급 결정일부터 1월 이내 지급하고요. 5번은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 신고가 접수되면은 당연히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합니다. 2건이니까요. 틀린 거 2번. 25번 역시 이건 단순 암기 문제입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아닌 걸 찾으라고요. 3번이죠.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고 2년마다 계속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시도지사가 부과하죠. 시도지사가 시시권자니까요. 나머지는 전부 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 맞습니다. 26번 자격 취소 문제입니다. 1번 벌써 정답이죠. 자격 취소는 항상 어떤 시도지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항상 교부한 시도지사와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다를 때에도 항상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를 합니다. 자, 2번은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를 하기 전에는 청문을 해야 됩니다. 맞고 3번은 아까 한번 나왔던 문제예요.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했으면 이 사람이 3년 동안 시험 못 보게 5일 안에 국장한테는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한테 통지라고 했던 거죠. 4번은 자격증 반납 7일, 자격 취소일 때. 그리고 자격증 반납은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 없어요. 틀린 건 1번. 27 가죠. 옳은 거. 예방교육이 작년에 신설됐는데요. 예방교육 시시권자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등록관청도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번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전 신고, 폐업 신고, 등록 취소되면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하시오. 3번은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소공으로 고용 신고를 하고 싶다면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냥 항상 이래요. 관두고 1년 안에 다시 되고 싶으면 해당 교육은 면제예요. 4번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그 개업공인중개사 조직한 사업자 단체, 각 지역별로 만들어진 그 개공들의 모임이에요. 단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받으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예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지 자격 취소 아니에요. 5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표시 광고할 수 없어요.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표시 광고를 할 수 없다고 답하셔야 돼요. 보는 건 2번. 다 배운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이제 예상대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다 문제가 나오고 있는 지문입니다. 참 28번. 28번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인데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합쳐져 있다가 작년부터 분리가 됐죠.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그전에도 한 2문제씩 나왔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해서 이제 법으로 따로 분리가 되면서 좀 더 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2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틀린 걸 찾아볼게요. 도시 및 중앙형 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가 선정된 지위다. 재개발 재감축 아파트 입주권이죠. 이거의 매매계약도 신고해야죠. 2번이 벌써 2번째 나온 지문인데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면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잖아요. 전부 신고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임목과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은 신고 대상물이 아니거죠. 아니에요. 토지, 건축물, 정비법에 따른 주택입주권, 주택법에 따른 주택분양권만 신고해요. 3번은 즉시 신고불증을 발급한다는 얘기예요. 즉시라는 단어만 중요하고요. 4번은 왜 틀렸냐면 그 부동산 거래 신고는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그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에 신고를 해요. 그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A구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B구에 있는 토지를 중개했다. 그러면 개공이 이 B구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 신고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틀린 거예요. 거래 신고할 때 개공은 신고서에 본인만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하지만 그 부동산이 있는 등록관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5번 소공은 그 개공을 대행해서 신고서 제출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맞는 말입니다. 틀린 건 4번. 이 정도 되게 쉬운 문제고요.
29번 공인중개사법상 거래계약서 틀린 거 1번 뭐 지긋지긋하게 나왔습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다는 얘기죠.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어요. 국토부 장관이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말만 있고 현재 표준서식은 정해진 게 없어요. 사용해야는 틀리는 거지 뭐. 틀리는 거고 2번은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쓰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등치 사유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고요. 거래계약서 사본은 5년 보존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개공은 언제나 서명 날인하고 서명 및 날인하고 소공이 중개행위를 했으면 개공하고 함께 서명 및 날인하라는 얘기고 틀린 거 1번 30번은 전속중개계약 틀린 걸 찾으면 개공은 전속중개계약을 했을 때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의뢰인이 통지하게 돼 있고 유효기간 2번, 3번이 이 동네 숫자 같아요. 그럼 그렇게 외우면 간단하거든요.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 유효기간은 둘 간의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3개월. 그래서 3년, 3월 이렇게 하면 쉽게 외워져요. 3번 틀렸지 뭐. 그리고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개공이 합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거는 전속중개계약서 그 법정서식에 있는 말이에요. 법정서식에 있는 말. 틀린 건 4번이고요. 31번 그 중개보수 계산 문제인데 오피스텔이 작년에 신설됐습니다. 신설되자마자 바로 문제가 나온 건데요. 지금 읽어보죠. 갑은 개공병에게 중개를 의뢰해서 을 소유 전용 면적 70제곱미터 오피스텔을 보증금 2천만 원, 월차임 25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이때 병이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금 한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 보수를 계산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그 괄호 안에 있는 것처럼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부엌이 있고 그다음에 목욕시설, 화장실을 갖추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건일 땐 매매나 교환인 경우는 0.5% 이하, 0.5 이하, 1000분의 5 이하, 임대차 등일 때는 0.4%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만약에 85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이거는 주택 외로 완전히 넘어가요. 오피스텔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오피스텔은 중개 보수에서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고 주택 외인데 주택 외로에서 계산하는데 다만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이런 조건을 갖추면 0.5, 0.4 이내로만 받고 다만 85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주택 외니까 1000분의 9, 무조건 1000분의 9 매매든 임대차든 따지지 말고 무조건 1000분의 9 이내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면적이 중요한 거예요. 면적이 70제곱미터니까 85제곱미터 이하잖아요. 그리고 임대차니까 0.4를 외워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거는 국토교통부령에 정해지는 요일이기 때문에 이건 조건을 주지 않아요. 이거 외워서 푸셔야 돼요. 그러면 보증금은 2천이다. 월차임이 25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더하기 25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4,500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뭐라 했냐 법조문이 5천 미만일 땐 이걸로 하지 말고 다시 2천 더하기 25 곱하기 70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70 이렇게 하면 1750이니까 3750이라는 거래 금액이 나올 거예요. 여기다가 0.4 요율을 적용하게 되면 15만 원의 중개 보수가 계산이 됩니다. 중개 보수. 네, 지금 한 사람한테 받는 게 얼마냐고 물었으니까 정답은 15만 원을 골라야 되죠. 자, 그런 문제고요. 32번은 우리 중개 실무 쪽 문제인데 일단은 참 이걸 말씀 안 드렸구나. 그 공인중개사 법령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32문제 출제됐고요. 그다음 부동산거래신고법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에서 2문제가 출제됐고요. 중개실무
중개 실무가 한 6문제 출제가 됐어요. 보통 이 정도 비율이 항상 거의 적용돼요. 거의 적용됩니다. 그래서 법 쪽에서 34개 정도, 중개 실무 6개인데 중개 실무에서 주로 나오는 문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또 뭐 외국인 토지법 이런 것들이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뭐 경매 문제, 또 경매 매수 신청 대리 이런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고 있죠. 이게 한 5개 정도는 거의 고정이고 이제 민법이나 공법이 다른 문제에서 다른 과목의 문제가 또 한두 개씩 나오기도 그래요. 이건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제입니다. 틀린 걸 찾는데 1번 차임의 증액 청구 제한. 차임의 증액 청구 제한은 일단은 뭐 20분의 1 아닙니까? 20분의 1. 5% 이내에서만 증액 청구하는데 이 규정은 임대차 계약 후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차 종료 후 재계약을 하거나 합의로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 부여 방법입니다. 2번은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고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임대차 계약 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해 줍니다. 당연한 얘기죠. 3번은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 싶어서 별도로 전세권 등기를 마쳤더라도 했더라도 주임법상의 대항요건 상실, 주민등록 이전 이사를 갔다면 주임법상의 대항료가 우선 면제권을 상실한다는 이미 여러 번 출제된 판례예요. 4번은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니까 동호수 표시 없이 집원으로만 주민등록하면 대항력이 없죠. 5번은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 있잖아요. 대항력 인정되는 법인 셋,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그러니까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임법에 따라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는 법인에 포함되죠. 포함되니까 5번 틀렸어요. 33번은 상임법 문제, 중개실무 틀린 거. 권리금 보호 규정이 작년에 신설됐잖아요. 권리금 보호 규정 신설된 기념으로 몇 가지 지문을 냈어요. 권리금 계약이라는 것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그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라 하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이 권리금 계약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3기 연체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것도 작년에 신설된 조문입니다. 신설된 조문이고, 주임법은 2기, 상임법은 3기.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맞고요. 쉽게 외우는 방법 나중에 말씀드려요. 그 해당 단원에 가면. 국토부 장관의 기역, 권리금의 기역 이렇게 외우면 돼요. 국토부 장관이 아는 분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국토부 장관의 기역, 권리금 기역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예요. 국토부 장관이 권리금, 국토부 장관 기역, 권리금 기역. 국토부 장관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해 권장할 수 있습니다. 5번은 주임법, 상임법에 다 있는 조문이에요.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함이 원칙이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자, 틀린 건 5번 되겠습니다. 34번은 농지법 문제예요. 이렇게 중개실무에서 민법이나 또는 공법이나 이런 문제가 하나씩 나올 수 있어요. 하나씩 나오고 보통 하나 정도는 내요. 근데 이번에는 26회는 농지법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거 뭐 어차피 공법 시간에 다 다루는 내용일 거예요. 정답을 확인할게요. 농지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농지법에 의하면. 정답 3번입니다. 35번. 35번하고 36번은 이제 확인설명서 문제인데, 확인설명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해마다 2문제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5번은 토지에 대한 확인설명서를 묻고 있는 건데, 모든 확인설명서는 크게 다 4개 부분으로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또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그리고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본 확인 사항은 개공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해서 적는 부분이고, 세부 확인 사항은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재하는 사항이 그래요. 그래서 토지용에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세부 확인사항을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정답 2번이에요. 그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그 등기되지 않은 권리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실제 토지 현장 이런 걸 적는 건데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쓰되 토지에 등기 없는 임대차, 뭐 점유권 행사 여부, 적치물, 진로, 경작물 이런 것들을 적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2번 지문은 4가지 확인 설명서에 공통으로 다 있는 세부 확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공통세부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 다음에 입지 조건, 토지에는 도로 대중교통 적거든요. 도대를. 그리고 당연히 입지 조건은 개공이 직접 확인해야 되고요. 거래 예정 금액도 내가 확인하고 취득조사도 마찬가지고 비선호 시설은 그 비주거용 건축물에는 없지만 토지용에는 비선호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답 2번. 36. 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했던 다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게 정확한 그 수업 시간에 다루시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다. 거의 다 맞출 수 있고 적어도 한 95점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36번.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를 묻겠다는 거예요. 틀린 거. 1번. 대상 물건 표시, 소재지나 면적이나 지목 이런 것들. 또 건축물의 전용 면적, 대지 지분, 준공 연도, 용도, 구조 이런 것들은 다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보고 적어요. 권리 관계는 등기된 권리를 쓰는 칸을 권리 관계라고 표현해요. 확인 설명서에서는. 등기된 권리니까 등기상 증명서를 확인해 적죠.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고요. 중개 보수는 두 군데가 틀렸어요. 지금 4번은. 실제 거래 금액이 아니라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고 쓰는 거지만 확인 설명했던 걸 적기 때문에 거래 예정 금액을 적거든요. 확인 설명서는.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이 원래.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5번 문제 없고요. 틀린 거 4번. 37. 역시 매년 출제되고 있는 경매. 옳은 걸 찾는데 1번 여러 번 정말 지긋지긋이 나왔습니다. 매수 신청 보증. 입찰할 때 내는 보증이 있잖아요. 매수 신청 보증은 뭐의 10분의 1? 최저 매각 가격. 이거의 10분의 1이죠. 매수 가격이 아니라. 2번도 좀 어려운 지문이긴 한데 이미 출제됐었어요.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됐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매각기일 날 입찰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고 매각 결정기일에 허가받아 매수인 되고 항고 기간이 지나면 매각 허가가 확정이 되거든요.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대금 납부 기한을 알려주는데 대금 지급 기한이라고 표현해요. 기일 이러면 틀리고 기한을 정해서 알려줘요. 기한이라는 건 3월 30일까지 이런 의미예요. 기일은 3월 30일에 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3월 30일까지라고 돼 있어. 민사집행법이. 옛날에는 대금 지급 기일에 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벌써 14년 전이에요. 14년 전. 그때 14년 전 이야기를 이렇게 자꾸 요즘에 출제하는 거 몰라요. 맞들인 거죠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서 매수인에게 통지해주고 매수인은 그 대금 지급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3번은 뭐냐면 언제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느냐 이건데 매각 결정기일까지가 아니에요. 배당 요구 종기는 배당 요구 종기라는 말은 배당 요구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배당 요구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법원이 정해요. 매각기일이 입찰하는 날이에요.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지 매각 결정기일까지 배당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4번은 유치권은 인수가 되거든요. 그러니 매수인은 그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기 위해서는 그 유치권으로 담보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어요. 의무는 없죠, 당연히.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 없기 때문에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래야만 점유를 넘겨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5번 정답은 쉬웠어요. 5번인데 전세권은 이제 선순위 1순위 전세권일 경우에 원칙은 인수가 되죠. 다만 배당 요구를 하면 소멸되죠.
그러니까 전세권이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다는 건 선순위라는 얘기잖아요. 선순위 전세권은 인수가 되지만 다만 배당 요구하면 소멸된다. 정답 옳은 건 5번이고요. 38번. 공인중개사의 그 매수 신청 대리 틀린 거. 역시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5번은 처음으로 출제됐는데요. 언젠가 한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자, 원래 이제 이 매수 신청 대리도 등록 취소라는 게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는 지방법원장이 절등 취소하고 임득 취소하고 이러거든요.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취소가 되면 이자도 3년 동안은 대리인으로 등록이 안 됩니다. 다시 등록이 안 되는데 다만 이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취소 사유 가운데는 뭐도 있냐면 중개업의 폐업 사유가 있어요. 중개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매수 신청 대리에 절등취가 돼요. 뭘 다른 사유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란 얘기예요. 근데 중개업을 폐업해서 등록 취소가 되는 경우 왜 등록 취소하냐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개업을 폐업하면 이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 등록을 취소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개업을 폐업한 건 법 위반이 아니잖아요. 내가 관두고 싶어서 관둔 거죠. 폐업을 이유로 대리 등록 취소된 경우는 당연히 이때는 뭐가 아닌 걸로 결격 사유가 아닌 걸로 해야 되는 거죠. 이때는 결격 사유니까 3년 동안 등록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읽어보면 중개업의 폐업 신고에 따라서 대리 등록이 취소됐다고. 그럼 취소되고 3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제는 결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맞는 말이죠. 2번은 그 매수 신청 대리 쪽의 금지행위예요. 내가 매수 신청 대리를 하는 사건에 대해서 내가 직접 매수 신청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3번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할 때 세 가지 양식을 쓰게 되는데 사건 카드,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 영수증이 있어요. 세 군데에는 다 서명 및 날인을 하고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돼요. 4번은 소공은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고 되게 쉬운 지문이죠. 공인중개사인 계공과 법인인 계공만 대리인으로 등록이 되죠. 5번은 원래 법조문은 뭐라 되어 있냐. 5번은 그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한 계공은요. 법원 행정차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간판이나 그 유리창에다가 법원의 명칭, 휘장 등을 표시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네, 다시 법원 행정차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 휘장 등을 표시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조금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답은 쉬웠습니다. 답 4번. 5번 같은 것도 처음 출제한 지문입니다. 처음 출제한 지문인데 평소에 다루긴 합니다만. 39. 자, 외국인 토지법에 관한 문제죠. 역시 매년 거의 나오고 있는 편이죠. 옳은 거.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법이에요. 토지의 소유권 취득할 때만, 토지만. 그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계약일 수도 있죠. 매매, 교환, 증여. 그리고 계약 외도 있어요. 계약 외에는 대표적으로 상속, 경매 말고 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두 가지고 또 있습니다. 또 하나 있지만 일단은 이 두 가지 원인이 대표적인데 취득 원인이. 그럼 1번. 외국인이 상속, 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토지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됩니다. 상속이랑 경매를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죠. 2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을 때는 외국인 토지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신고하지 않아요. 그때는 안 해요. 뭐 굳이 두 개 할 필요 없잖아요. 다음 3번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소지하는 건물의 저당권을 취득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금 그랬죠. 토지 소유권 취득할 때만 적용된다고. 자, 5번, 4번은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도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말을 거꾸로 썼어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고 지금. 외국법에 따라 설립되었어도요.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구성원의 반 이상이 2분의 1이 외국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면 외국인 토지법에 따라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무조건 다 적용되고요.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는 무조건 적용되고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되었어도 반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때도 적용됩니다.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5번은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비법인 사람은 더 들어가요. 법인 또는 단체는 다 이 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다 적용된다는 거죠. 옳은 건 3번. 자, 마지막 40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문제예요. 옳은 걸 찾는데 1번 참 구석에서 냈습니다. 1번은 사실 잘 다루는 지문은 아니었지만 1번을 모른다 치고 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옳은 걸 찾는데 2번부터 해볼게요. 2번.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는데 건축물의 면적을 적을 땐 집합 건축물일 때는 전용 면적을 적어요. 전용 면적. 연면적은 아니고 이 나머지 단독 건축물 같은 때 연면적이고 집합 건축물일 때는 전용 면적을 적어요. 2번 틀렸고 3번은 그 6억을 초과할 때 자금 조달 계획 이건 이미 예전에 폐지된 그 주택거래 신고에 적용되는 것들이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틀렸고 분양 금액 난에는 분양권일 때는 분양 금액만 써요. 분양 금액만. 그 입주권일 때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일 때 권리 가격과 추가 부담금의 합계 금액을 적는 거지. 틀렸어요. 입주권이라고 들어야 돼요. 자, 5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했다면 취득세 3배 이하.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했을 때는 토지 건축물일 땐 취득세 3배 이하고 입주권 분양권일 때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예요. 5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4개가 다 틀린 거 확인해보고 1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1번에는 그 신고서 유의사항에 적혀 있는 말인데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별 거래 금액과 실제 거래 가격 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 1번 하시고 이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이번에 우리가 27회 이제 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7회 대비하고 있는데 최근에 문제를 보면은 24회는 조금 어려웠고요. 그리고 25, 26은 쉬웠습니다. 그럼 이 정도 24회 정도 난이도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문제가 쉽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정도의 난이도로 문제를 내더라도 우리가 배운 데서 다 출제가 됩니다. 평상시 우리가 이론 과정에서 배운 대로 다 출제가 되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물론 이대로 나와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우리는 쉽게 풀 수 있고요. 이번에 26회 같은 경우는요. 제가 강의한 내용이면 약 95% 정도 95% 정도의 모든 지문이 다 적중이 됐습니다. 적중이 됐고 물론 24, 5도 마찬가지고 24회 같은 경우에는 약 90% 정도 적중률을 보였었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 과목은 공시대법이나 공법에서 60점이 안 나오더라도 점수를 좀 이쪽은 올려서 균형을 맞춰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좀 24회 정도로 난이도를 맞춰서 앞으로도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강의 진행이 될 거고 거의 모든 내용을 빠지지 않고 다 정리해서 이 과목에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더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